예. 안녕하십니까. 마케팅본부 안주용입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초청 강연에 참석해 주신 CR본부와 마케팅 임직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여러분도 익히 잘 아시는 먼 나라 이웃나라 저자이신 덕성여대 이원복 석좌 교수님을 모시고 한반도 통일은 어떻게 독일과 다른가에 대해서 한반도 통일에 대한 초청 강연이 있겠습니다. 먼저 교수님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원복 석좌 교수님께서는 서울대학교 건축과를 졸업하시고 서독 민스터 대학원에서 미술학과 철학 석사를 취득하시고 현재 덕성여대 석좌 교수님으로 계시며 1090 평화와 통일운동 회원으로 활동하고 계십니다. 주요 저서로는 여러분도 잘 아시는 먼 나라 이웃나라, 현대문명 진단, 신의 나라 인간의 나라 등을 저술하셨습니다. 이원복 교수님을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됩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렇게 좋은 오후에 뜬금없이 통일이라는 얘기를 들고 나와서 여러분들 의아하실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이 통일 문제라는 것은 뭐 우리가 늘 얘기하고 있지만은 그래도 잘 아는 것 같아도 모르는 것이 또 지금 우리나라 통일 문제고 한반도 분단 상황이라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복잡하고 또 지금 뭐 요즘에 아마 사상 가장 높은 수위로 지금 북한이 프레셔를 주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런 단계에서 한번 통일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 것도 의미가 없지 않을까, 그리고 중요한 문제가 아닐까 생각해서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근데 솔직히 말씀드려서는 제가 통일 전문가가 아니고 저기 그 1090 본부에서 저를 그냥 가오마다로 일단 내려왔으니까 일단 쓰긴 썼는데, 제가 나름대로 통일 문제를 여러분한테 감히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이유는, 첫 번째 이유가 동독이 무너지던 1989년 현장에 있었습니다. 그때 있으면서 그 독일 사람들이 환호하는 모습도 있었지만은 너무도 덤덤해하는 사람들 표정을 보고 굉장히 쇼크를 먹은, 우리 같은 경우에는 정말 그 3.1운동 내지는 우리나라 해방되었을 때처럼 온 국민이 거리에 뛰쳐나가서 조선 독립 만세를 외치면서 그렇게 감격해야 할 것 같은데, 우리가 동독이 무너지고 독일이 통일이 되었을 때 그렇게 열광하고 미치고 이 세계 신문 언론을 장식하던 그 사진은 베를린으로 끝납니다. 그 외에는 너무나 이런 일이 있었나 할 정도로 너무 조용했던 그 현장에 있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유는 제가 이런 얘기를 고백할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홍보 만화를 많이 그립니다. 먼 나라 이웃 나라만 그리는 게 아니라 홍보 만화를 그리는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1992년에 이 포스코 회사 홍보 만화도 제가 그렸습니다. 이 건물 생기기 전에. 그러다 보니까 정부가 바뀔 때마다 우리나라의 통일 정책을 저한테 와서 만화로 그려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는 통일 전문가가 아니지만 본의 아니게 우리나라 통일에 어떤 문제가 있고 또 우리나라 통일 정책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그려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종합해서 오늘 말씀드려보고자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드린 것은 제일 먼저 독일도 분단이 되고 또 우리나라도 분단이 되고 그랬는데, 이 두 나라의 분단이 어떻게 다른가, 그 근본적인 성격 차이부터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분단, 이거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이게 통일의 성격에. 분단의 역사에 대해서, 역사의 차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다음에, 그 다음에 세 번째 독일인과 우리나라 사람들의 통일관에 대한 그 차이점에서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는 네 번째가 중요한 건데, 통일 전제 조건의 그 차이점에서 말씀드린 다음에, 그 다음에 이 통일이란 것이 참 하늘이 돕지 않으면 안 된다는 그런 생각이 드는 것이 이 통일 기회에 대한 차이, 그리고 서독과 동독의 그 통일 사이에는 어떠한 독일의
이 동독에 특히 오류가 있었는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자, 1990년 지금부터 23년 가까운 그 전에 독일 통일이 됐습니다. 근데 이 독일의 통일은 아무도 예상한 사람이 없는 갑작스러운 통일이었습니다. 맨 뒤에 얘기가 나오겠지만은 당시에 독일 수상이 헬무트 콜 수상인데 헬무트 콜 수상이 나중에 기자회견에서 한 말 가운데 나도 통일이 이렇게 빨리 될 줄은 상상도 못했다. 그 이야기는 어느 날 갑자기 통일이 돼버린 거예요. 사람이 준비하고 그 다음에 다 착착 어떤 그 예비 그걸 시뮬레이션을 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막연히 통일이 될지도 모르겠다, 돼야 될 텐데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덜커덕 돼버린 것뿐입니다. 이것이 1990년 통일이었는데 그 전에는 이렇게 우리나라는 남북 분단이면 독일은 이렇게 동서 분단으로 돼 있었는데 독일의 분단은 좀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은 4개로 분단되어 있었습니다. 왜냐하니까 그 연합군이 대표가 미국과 영국과 프랑스 그리고 동쪽은 소련 이렇게 해서 소련 점령지대 그리고 여기는 프랑스 지대 여기는 영국 지대 그리고 여기는 미국 점령지대로 되어 있는데 제가 있었던 곳은 여기였기 때문에 제가 유학하고 있을 때 영국군이 주둔하고 있었습니다. 그 통일될 때까지만 하더라도 이 나라는 점령국이었습니다. 피점령국. 그런 형태로 남아있었죠. 근데 여기 노랗게 남아있는 것은 베를린인데 베를린이라는 것은 이란 도시는 정치적인 의미 때문에 여기 아무리 동독 이 지방을 다 소련이 먹었다 하더라도 베를린까지도 먹으면 그건 말이 안 되기 때문에 이것은 이 베를린조차 또 4개로 나눴죠. 4개로 나눠서 분단되어 있었는데 나중에 이쪽이 서독이 하나로 통일된 것은 프랑스나 영국이나 미국이나 점령국 자체가 전부 자본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이 자본주의 하는 나라에서 자본주의를 우리가 영역별로 분단할 필요 없겠다 해가지고 이렇게 합쳐버린 거죠. 그러다 나중에 이것이 사회주의와 자본주의가 어느 날 갑자기 통일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1990년 10월 1일 독일은 통일되었는데 그로부터 23년이 지난 오늘날 우리의 형편은 어떤 것인가? 그리고 그 전에 독일 통일이 됐는데 재밌는 현상이 지금 현재 독일의 대통령하고 수상이 모두 동독 출신입니다. 이 가우크 대통령은 오리지널 동독 사람이고 지금 그 유명한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는 원래는 함부르크와 서독 출신이에요. 근데 아버지가 에반겔리스트 나시에서 개신교 목사였기 때문에 한 살 된 안젤라를 데리고 동독에 가서 그러니까 한 살 젖먹이 때부터 가가지고 통일될 때까지 동독에 살았으니까 이 사람은 완벽한 동독 사람이죠. 그리고 마침 오늘 아침 신문에 나왔는데 그 앙겔라 메르켈이 공산당 선전부장을 했다 이런 기사가 나왔는데 그 정도로 이 사람은 완벽한 동독 출신입니다. 근데 이런 동독 출신 사람들이 오늘날에 통일된 독일의 대통령과 수상을 한다는 이야기는 이것은 이 사람들이 독일 사람들이 이건 상관없다는 거죠. 동독 출신이건 서독 사람이건 사람 똑똑하면 된다 하는 지역을 문제 안 삼는 것도 있지만 이걸 뒤집어 얘기하면은 동독과 서독에 대한 어떤 지역적인 그런 것이 우리나라처럼 그렇게 만약에 우리나라에서 이 통일이 된 후에 북한 출신이 대통령 됐다 그러면 아마 뒤집어질 겁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그렇지만은 서독 같은 경우는 그만큼 이 남의 주나 또는 동독이나 이것은 남은 남이다 하는 그런 이런 어떤 자기 지역성이 강하기 때문에 동독이건 내 주가 아닌 남의 주건 그거나 같다는 식으로 그만큼 초연할 수 있었다는 그런 것이 이제 아마 나중에 나오겠지만 독일 통일에도 상당히 영향을 주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든다는 얘기죠. 자, 그런데 오늘날에 23년 지난 오늘날의 한반도는 어떻습니까? 끝없는 북의 전쟁 위협 등등인데 제가 여기에 이 신문을 보여드린 이유는 어떤 에피소드가 있어서 보여드린 겁니다. 한참 북한의 위협이 막 가중되고 있을 때 독일 친구들이 너무 놀래가지고 저한테 전화가 빗발같이 왔어요. 야, 전쟁 나면 너 당장 내일 전쟁 나는 거 아니냐. 그러지 말고 다음 주에 빨리 우리 독일로 비행기 타고 와라. 잠잘 곳 제공해 줄게. 그러니까 외국에서는 우리나라에서 전쟁 난다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이 기사가 뭐냐 하니까 어느 독일 신문 기자가 제가 독일서 공부했던 어떤 연출될 줄 알아가지고 이메일 인터뷰를 했어요. 이메일 인터뷰를 했는데 제가 답장을 해서 보내니까 원래는 조그만한 기사를 내려고 그랬는데 내 답장을 보고 너무 놀라가지고 이렇게 대서특필한 겁니다, 이게. 왜 놀랐느냐? 이 사람의 여기 첫 번째 질문이 뭐냐니까 예, 이 북의 위협에 대해서 남한 사람들은 어떻게 동요하고 있느냐고요, 질문이. 그래서 전혀 제가 동요하지 않고 있다. 전혀 제가 동요하지 않고 있다. 우리는 60년째 이러고 살고 있는데, 예? 우리가 만약에 북한이 저럴 때마다 예민하게 반응한다면은 우리는 못 산다. 어? 지금 어딜 가봐도 생수 사거나 라면 사는 사람 하나 없다니까 이 사람이 너무 놀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대속특필해서 신문에 나온 것인데, 이럴 만큼 오늘날의 그 대한민국 남북한의 상황은 통일은커녕 언제 전쟁이 날까 안 날까 그걸 걱정할 만큼 긴장이 고조되는 그런 상황으로 가고 있다는 얘기죠. 근데 한 나라는 23년째 통일이 됐고 또 한 나라는 아직까지도 통일은커녕 전쟁 위기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 도대체 어떤 차이점에 의해서 이러한 현상이 생겨나고 있는가? 그렇다면 일단 분단의 성격부터 봐야 되겠죠? 근데 외세형 분단이라는 것은 대개 외세형이죠. 근데 외세형 통일도 있습니다. 외세형 통일. 예컨대 그 체코하고 슬로바키아는 원래 다른 민족이죠. 유사한 슬라브계 민족이지만은 이 사람들은 그 다른 민족입니다. 그게 따로 살고 있었는데 1차 대전이 끝나면서 체코슬로바키아를 갖다가 한꺼번에 붙여버렸어요. 이것이 외세형 통일이죠. 우리도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는데 유감스럽게도 정반대로 대개 분단은 외세형 분단입니다. 근데 외세형 분단이 남의 힘에 의해서 나라가 갈라졌다 하더라도 독일과 한반도는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얘기죠. 어떻게 근본적으로 다르냐? 독일은 세계를 상대로 2번이나 전쟁을 일으켰다 졌습니다. 특히 불란서나 폴란드나 러시아 같은 그런 경우에는 이를 갈면서 저놈의 나라 다시는 못 일으키게, 전쟁을 못 일으키게, 다시는 일어서지도 못하고 다시는 전쟁 상상도 못할 만큼 완벽하게 갈라놔야 된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 독일이 갈라진 이유는 이 나라가 너무나 강했기 때문에 이웃 나라들이 강제로 갈라놓은 거란 얘기죠. 그러나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일제 식민지 지배를 당하고 있었던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나 약한 그런 상황에서 미국 사람, 소련 사람들이 우리한테 한마디도 안 물어보고 뒤들 못대로 38선을 그어버린 거 아니에요. 그런 거 보니까 이 분단 성격 자체가 이 독일은 너무나 강했기 때문에 분단된 것이고 한반도는 너무나 약했기 때문에 분단된 것이다. 이런 근본적인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내전형 분단이냐 아니냐 그런 것인데 독일 같은 경우는 하나의 나라였다가 어느 날 갑자기 쪼개졌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자기들이 원해서 쪼개진 게 아니기 때문에 자기들끼리 싸울 이유가 없는 거죠. 그래서 한쪽은 사회주의고 한쪽은 자본주의고 그래서 서로 이제 이데올로기에 의해 가지고 뭐 서로 비난하고 어쩌고 저쩌고 하는 그런 거 있겠지만은 굳이 또 합리적으로 생각하는 독일 사람들이 뭐 그런 사소한 거 가지고 전쟁까지 할 필요가 있겠느냐. 그래서 이 사람들은 첫 번째는 그 서로 간에 적대 감정이 없었고 그 다음에는 그런 만큼 이데올로기 문제 빼놓고는 서로 불신감도 없었다는 얘기죠. 같은 민족이고 남에 의해서 갈라졌지만 우리가 적대할 필요도 없고 미워할 필요도 없고 그리고 또 같은 독일 민족끼리의 같은 저먼 멘탈리티 독일적 사고방식에 의해서 서로 간에 신뢰하는 점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거기에 비해서 한반도의 분쟁은 우선 한국전쟁이라는 그 형제 남북 상전이 있지 않습니까? 거의 한 300만이 죽었던 어마어마한 그런 그 전쟁이 벌어졌기 때문에 그 앙금이 아직까지도 사라지지 않고 지금까지도 남북 간 적대 감정도 크고 더 중요한 것은 철저하게 지금 서로를 불신하고 있다는 점에서 독일 통일과 그리고 우리나라 한반도 분단하고는 근본적인 문제점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독일이란 나라의 분단이라는 것이 외세형 분단이란 단순한 분단인 거에 비해서 우리나라의 분단은 외세형 분단 플러스 내장형 분단이라고는 훨씬 복잡한 형태를 띠고 있는 것이 한반도의 분단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통일이란 것이 훨씬 몇 배 더 어려운 그런 여건 속에 처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이 분단 역사의 차이입니다. 똑같이 분단이 되어 있지만 두 나라의 역사가 다릅니다. 한반도 같은 경우는 AD 676년이 신라 통일을 한 이후에 당나라를 완전히 몰아내버리고 진정한 삼국 통일을 이룩하냅니다. 그로부터 1945년까지 1269년간을 통일국가로 한반도는 지내왔다는 이야기죠. 그것이 한반도의 영토가 줄었느냐 늘었느냐 하는 그 차이가 있었지만은 아직까지 신라 삼국 통일 이후에 분단된 적이 없죠. 그러다 보니까는 사람들 이야기가 우리가 분단된 것은 1945년 이후에 불과 68년밖에 우리가 분단을 겪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가지고 있는 정서, 민족 정서라는 것은 통일은 당연한 것이고 민족의 의무이고 숙명이고 반드시 해야 한다는 그런 숙명적인 사명감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독일이라는 나라는 보십시오. 이게 1648년에 독일 지방의 지도입니다. 40, 50개 작은 나라로 갈기갈기 찢어져 있었어요. 그래서 최초의 독일이란 나라가 도이치란트란 지명은 로마 시대부터 있었지만은 도이치란트라는 나라가 생겨난 것은 1871년이 처음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지금도 독일 사람들 이야기가 도이치란트 그러면 생각나는 것이 일종의 모호한 추상적인 국가 개념이라는 거예요. 아직도. 우리가 한국 그러면 뭐 당연히 우리나라지만 이 사람들은 도이치란트 그러면 나는 제주도 사람인데 제주도가 내 나라 이름이지. 난 그리고 경상도가 내 나라 이름이지. 대한민국이라는 그 이름은 뭔가 참 생소하다, 낯설다. 아직까지도 그렇게 느끼고 있다는 이야기죠. 그 이야기는 이 최초의 통일이 1871년이었기 때문에 1945년에 분단이 되기까지 이 독일 역사에서 74년 만이 통일국가였다는 얘기죠. 이것은 우리나라하고 정서적으로 역사적으로 근본적으로 통일 조건을 가지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1269년을 통일국가로 있는 나라는 통일이라는 것을 숙명이고 운명적으로 반드시 이루어야 된다는 그러한 그 어떤 정서적이고 그런 의무감을 느끼는 거지만 74년밖에 통일을 국가로 있지 않았고 역사 전체를 분단국가, 여러 개 분단된 분할 국가로 지내온 독일 사람들한테는 통일 그건 아주 쉽게 얘기해서 하면 좋고 아니면 말고 하는 그런 정서가 독일 사람들을 지배하는 결정적인 정서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결과적으로 보면은 이렇게 해도 좋고 안 해도 좋고 하는 것이 결과적으로는 통일을 돕는 그런 계기도 됐다는 그런 역설이 나중에 성립이 됩니다. 죽어도 해야 된다. 우리의 소원은 통일, 만나기만 노래 부르고 그리고 북한 어린이들이 4살짜리 아이가 통일이란 말만 들으면 저도 모르게 눈물을 쫙 흘립니다. 이렇게 완벽하게 통일을 민족의 의무처럼 세뇌받은 그런 상황에서는 오히려 통일이라는 것이 어려워질 수도 있다는 그러한 역설적인 그리고 역사적인 사실에도 우리가 알아볼 수 있는 이 분단 성격의 차이 그리고 역사의 차이라는 이야기죠. 그렇다면 통일과는 어떠냐? 통일을 바라보는 그 양국 사람들의 견해가 어떠냐? 첫 번째, 독일의 통일가는 불과 74년밖에 통일 역사를 가지지 않았기 때문에 통일에 대한 열망이 높지 않고 냉정하고 현실적으로 직시한다는 얘기죠. 통일 문제를. 이것을 낭만적으로 그리고 이상적으로 이렇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상당히 좀 낭만적이고 이상적이고 뭔가 정서적으로 바라보는 데 비해서 이 사람들은 철저하게 현실적으로 실익 위주의 동서조건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통일 이전에 동독과 서독의 물밑 접촉도 있고 여러 가지 어떤 교환도 있고 협상도 있고 그러지만은 우리하고 다른 점이 뭐냐니까 모든 것이 통일은 해도 좋고 안 해도 좋은 것이기 때문에 철저하게 실익 위주로 접근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무슨 조약을 맺거나 뭐 무슨 협상을 하면은 하나를 주면 반드시 하나는 아니더라도 반은 받아오는 명분을 살리는 거죠. 그래도 서독이 훨씬 잘 사니까 동독한테 하나 받고 어떻게 하나 줍니까? 하나 받으면 열을 주거나 5개를 주거나 어쨌든 그 양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를 받으면 하나를 준다는 그런 철두철미한 상호 호환주의에 의해서 접근을 했다는 얘기죠. 그리고 그것은
그 역시 그 실리주의적이고 현실적인 같은 독일 사람들끼리였기 때문에 이것은 가능하다는 얘기죠. 그리고 민족주의적, 동포주의적 관점, 이것이 민족주의, 동포주의라는 것이 독일엔 존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독일이라는 나라를 독일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냐니까 독일 말로 페어케슬란트라고 그래요. 이것을 영어로 얘기하면 트래픽 컨트리. 다시 얘기해서 유럽 한복판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유럽에 있는 모든 종족이 민족이 오가는 그런 교통 요지에 있는 그런 거기 때문에 뭐 스키 그러면 폴란드 계통이고 코프 그러면은 러시아 계통 이름인데 독일 가면 주소에 스키코프 쥐가 써 있습니다. 프랑스 이름, 이탈리아 이름 뭐 얼마든지 있는 그런 소위 그 트래픽 컨트리에 사는 나라이기 때문에 사람들이기 때문에 민족주의라는 것도 그것은 정치적인 논리 속에 통하는 거지 민족주의도 강한 것도 아니고 동포라는 것은 우리 대한민족만 가지고 있는 그런 특수 감정인 것 같습니다. 그런 것이 전혀 없이 시장 중심의 관점이라는 얘기죠. 내가 동독한테 이 메덕마르크를 주면은 우리가 어떤 상권을 따올 수가 있고 어떤 혜택을 받을 수가 있고 철두철미한 기브앤테이크적인 그런 입장에서 접근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의 얘기는 어차피 되지도 않을 통일, 옛날에 어차피 되지도 않을 통일을 절대 서두를 필요가 없다 하는 것이 독일 사람들의 통일관입니다. 거기에 비해서 우리의 통일관은 무조건 해야 되니까 통일에 대한 열망이 뜨거운 만큼 이상적이고 감성적인 접근이 먼저 왔습니다. 우선 가면은 남북한 그 고위 관리들이 폐하에 가서 무슨 미팅이라도 하면은 우선 술 한잔 먹고 손에 손 잡고 우리에서 오는 통일 합창부터 하고 보지 않습니까? 이런 하나의 우리 민족적인 동포애적인 그런 차원에서 접근하는 것이 독일 통일하고는 근본적인 차이점이 있고 그리고 실익이 아닌 명분과 이상으로 통일 문제를 다루는 것도 그렇고 그리고 독일과 반대로 민족주의적 동포주의적 관점이 시장 중심적 시각을 앞다고 있는 데다가 제일 중요한 것이 통일은 절대로 이루어야 된다는 것이 해도 좋고 안 해도 좋은 그런 독일 사람들의 통일관하고는 근본적인 차이점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은 통일을 하려면 여러 가지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그것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고 또 이것이 또 이 아무런 그런 준비가 없이 되는 것도 아니고 무슨 전제 조건이 있는데 가장 중요한 전제 조건이 내부적 전제 조건과 외부적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왜냐하니까 내부적이란 것은 갈라진 나라가 둘로 합치려면은 그 내부적인 그런 전제 조건이 맞아야 되고 그리고 한 나라가 통일을 하려면은 주변 국가들의 동의 내지는 묵인 또는 협조 없이는 이루어질 수가 없기 때문에 통일의 전제 조건에는 내부적 전제 조건 그리고 외부적 전제 조건이 있다는 얘기죠. 근데 어느 나라든 간에 통일의 내부적 전제 조건에는 신뢰가 절대입니다. 가장 첫째 조건입니다. 서로 믿어야지 뭔 얘기를 할 거 아니에요. 이렇게 봐가지고 저 친구는 사기꾼, 저 못 믿을 친구, 저거 앞에서는 이런 말하고 뒤에 가면 딴 말하는 사람, 이런 사람하고 무슨 대화가 됩니까? 신뢰라는 것은 모든 대화도 그렇지만 특히 한쪽은 공산주의요, 한쪽은 사회주의, 자본주의를 하는 이데올로기가 전혀 다른 나라, 그 상대방을 향해서는 신뢰가 전제되지 않고는 어떠한 대화도 진전될 수가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요즘에 박근혜 정부의 통일 정책의 신뢰 프로세스라는 얘기가 신뢰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은 왜 이 정부도 그건 항상 전제 조건으로 알고 있는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만은 신뢰라는 것은 내부적 전제 조건으로서는 가장 중요한 거란 얘기죠. 그러나 독일 같은 경우에는 전쟁이 없었기 때문에 서로가 신뢰를 안 가질 이유가 없죠. 그리고 증오할 이유도 없고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이데올로기가 공산주의와 사회주의와 자본주의이지만은 중요한 것은 똑같은 독일인적 사고방식, 근본적인 그 의식구조가 같기 때문에 대화에 문제가 없고 신뢰가 있으니까 대화가 더 쉽게 이루어질 수가 있다는 그런 아주 쉬운 그러한 그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근데 한반도 같은 경우는 한국전쟁으로 적대와 정화가 사라지지 않았기 때문에 서로 지금 믿지를 못합니다. 지금 보세요. 지금 금강산 그렇게 철석같이 계약 다 쌓여놓고 못 세워버렸잖아요. 지금 개성공단도 들어갈 때는 뭐든지 그냥 어떤 정치하고 관계없이
뭐든지 다 절대적으로 지켜준다, 보호한다 했는데 저렇게 일방적으로 막아버리고 이런 식으로 신뢰가 없는 상황에서는 단 한 발자국도 대화가 진척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신뢰가 없는 상황에서는 어떠한 대화도 가능하지가 않은데 우리나라의 통일을 어렵게 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남북 간에 신뢰가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 이것이 우리의 통일을 더욱 어렵게 하는 요소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은 동서독 관계에서는 어떻게 신뢰를 구축했느냐? 여기에는 서로 간에 증오감도 없고 적대감정도 없는데 아주 이 독일 동서 관계에서 코페르니쿠스적 대전환이 옵니다. 1969년까지는 보수당 정권이 있었기 때문에 그때 동서독 관계가 지금의 우리나라 동서독하고 똑같습니다. 남북한 관계하고 똑같았습니다. 교통 편의도 없었고 TV 왕래도 볼 수도 없고 사람들 왕래도 안 됐어요. 그야말로 얼어붙은 그야말로 철의 장막 속에 동독이 갇혀 있고 서독 사람들은 동독에 갈 엄두도 못 냈죠. 근데 이 밀리 브란트라는 밀리 브란트 수상이 1969년에 서독 수상으로 사회당이죠. 딱 총리에 들어오면서부터 소위 오스트폴리틱 동방정책이라는 것을 들고 나옵니다. 이 동방정책이라는 것은 독일 동독과 서독은 비록 이데올로기로 갈라져 있지만은 같은 종족, 같은 동족이라는 그런 전제하에 우리가 이렇게 적대시하며 살 필요가 있느냐? 우리에게 주어진 이데올로기는 강요된 이데올로기고, 그리고 동독에 간섭하는 소련 같은 경우는 그것도 우리가 원해서 그 사람들이 와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지금 미국이나 미국에 받지만은 우리가 원해서 미국에 치하에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민족끼리 독일인들끼리 서로 상호 신뢰하에 대화를 하자 해가지고 오스트폴리틱이라는 것을 동방정책을 해가지고 이때부터 서로 상호 교류 협력을 추진해가지고 이때부터 동서 간에 이 동독 사람도 특별한 경우에는 서독을 갈 수 있고 서독 사람들은 돈만 내면 자유롭게 동독을 여행할 수 있고 그런 것이 굉장히 완화가 됐습니다. 그러면서부터 이 동방정책은 나중에 김대중 대통령의 햇볕 정책에 상당히 많은 벤치마킹 대상이 되고 롤모델이 되는데 이 동방정책은 중요한 것은 동방정책은 이 다음에 보수당 정권에 들어와도 계승을 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사회당 정권인데 사회당이 세운 동방정책을 보수당이 들어와도 그것을 이어받았어요. 이것은 우리에게 좋은 정책이니까 이것은 이어받아야 된다. 근데 우리 같은 경우는 그 햇볕 정책을 우리가 그대로 이어받은 것이 아니라 그것을 상당 부분은 폐기한 거죠. 폐기했다시피 한 거죠. 왜냐하니까 그 햇볕 정책은 일부에서는 퍼주기라고 얘기합니다만은 일방적인 시혜를 주는 그런 것으로 말씀드렸지만은 그러나 이명박 정부에 들어와서는 비즈니스 관계에서 기브앤테이크 해야지 어떻게 일방적으로 퍼주기만 하느냐. 호혜주의 이런 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 많이 갔습니다만은 이런 식으로 이 동서독은 이런 동방정책에서 급속도로 이 어떤 친교와 교류를 거듭하게 됨으로 해서 가지고 상당히 이때부터 통일의 기본 조건은 조성되기 시작한 거죠. 제일 중요한. 우리나라에도 신뢰 구축 노력을 많이 했죠. 햇볕 정책을 통해서. 그래서 두 번에 걸친 남북 정상회담도 했고 그 다음에 이루어놓은 것이 이산가족 상봉도 있고 금강산 개발 개성공단도 했는데 그런데 결과적으로 이런 햇볕 정책이 결과적으로 이 말이 맞는지 틀린지 모르지만은 행국이 개발하는 자금도 줬다. 그렇게 해서 지금 그동안에 북한은 육자회담 나오는 신용만 하고 그동안에 시간 벌어가지고 이런 햇볕 정책을 통해서 받아온 자금 가지고 행국이 개발하고 그 얘기는 일종의 그건 뭐냐니까 신뢰를 근본적으로 뒤엎은 그것도 되지만은 이것이 모든 남북의 그런 접촉이라고 해서 무력화시키고 남북 관계는 날이 갈수록 경색 일본대로 가고 있고 천안함 폭침, 연풍도 이런 식으로 계속 되고 있기 때문에 신뢰는 우리가 통일을 향해 나가는 가운데 신뢰가 더 늘어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저하가 된 역으로 가고 있는 통일이 더 어려워지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가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라는 이야기죠. 자, 이건 만합니다만은 제가 그린 왜 북한이 햇볕 정책에서
함에도 불구하고 북의 핵을 포기 못하느냐? 첫 번째 장면은 왜 이송리와 이거 아시죠? 햇볕과 바람과 햇볕 서로 이제 옷을 벗긴다고. 그래서 해하고 구름하고 내기를 했는데 태양이 자기가 햇빛으로 옷을 벗기겠다고 해가지고 모든 에너지를 다해서 햇빛을 비칩니다. 근데 옷을 벗어야 될 핵 외투를 벗어야 되는데 북한은 핵 외투를 북한이라고 꼭 짚지는 않겠습니다만은 이 핵 외투를 입은 이 사람은 아무리 덥고 땀띠가 나고 물러 터지는데도 절대 안 벗어요. 그러니까 이 햇빛이 놀래가지고 야 지금쯤 되면 벗어야 될 거 아니냐? 그게 원래 스토리가 그런데 너 왜 안 벗냐? 그러니까는 내가 벗고 싶어도 벗을 수가 없다. 왜? 그러면서 옷을 확 펼쳐 보이니까 그 안에 입은 게 아무것도 없어요. 북한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은 이 핵 외투를 입은 사람이 갖고 있는 것은 오로지 핵밖에 없기 때문에 이것을 벗는 순간에 자기는 망한다 이야기죠.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내가 이거 말고 입을 것도 없는데 덥다고 벗으면은 만약에 추워지면 억하갔어. 그래서 이것은 이 햇볕이건 뭐건 간에 자기는 이 핵을 벗을 수 없다는 이야기인데 이 북한은 절대로 하늘이 두 쪽이라도 핵 포기를 안 합니다. 가정이 그거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지금 나오는 것이 재래식 무기로 전쟁 나면은 사흘을 못 버티잖아요. 그 기름도 그렇고 뭐도 그렇고. 그러니까는 비대칭 전략으로 나오는 것이 바로 이제 이러한 형편인데 이처럼 우리의 독일과 우리와 비교했을 때 우리의 경우는 신뢰가 구축되는 것은커녕 오히려 반대경우로 가고 있는 것이 오늘날의 현실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 다음엔 통일의 외부 조건입니다. 통일의 외부 조건은 가장 큰 차이가 독일 같은 경우는요, 오히려 쉬운 것이 독일이 다시는 전쟁을 일으키지 않을 것이라는 국제적인 신뢰를 얻으면은 야, 저 사람들은 절대 다시는 전쟁 안 일으킬 것이라는 확신이 쓴다면은 분단을 막고, 통일을 막고 있는 주변 세력들이 그걸 반대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독일의 경우에는 주변 국가만 전부 진정시키면은 그건 간단한 문제예요. 근데 한반도는 이것은 주변 국가가 우리가 전쟁을 안 일으킬 것이라는 건 너무나 잘 알고 있지만은 지정학적 위치가 너무 예민한 곳에 한반도가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이 한반도가 어떻게 통일되느냐에 따라서 우리나라에 이익이 있나 없나 그걸 먼저 따지기 때문에 굉장히 우리나라에 오히려 도움을 주기는커녕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얘기죠. 사강이라는 존재들이. 우선 미국 보십시오. 미국이 온통 관심 있는 게 핵 문제지 우리나라 통일 문제는 아닙니다. 만약에 우리나라가 통일이 친미 정권이 한 남한에 의해서 흡수 통일된다 하더라도 뭐 화장실 갈 때 다르고 나올 때 다르다고 하듯이 일단 통일이 된다면은 친미를 계속할 필요가 없지 않겠느냐. 그것도 일리 있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이 미국 같은 경우는 통일 문제는 전혀 신경 안 쓰고 시큰둥해 있는 반면에 오로지 핵 문제만 관심이 있죠. 자, 일본 같은 경우는 한반도가 통일이 된다 그러면 7천만의 인구에다가 그 다음에 한국인의 우수성을 그 사람들이 알고 있기 때문에 한반도가 통일된다 그러면 일본의 가장 큰 위협입니다. 이건. 제일 큰 위협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어떤 일이 있어도 이러한 분단 상태가 영구히 계속되기를 바라겠죠. 그 다음에 중국 같은 경우는요. 절대로 북한을 잃고 싶지 않습니다. 이 중국 역사를 보면 특히 중화인민공화국 역사 1949년부터 보면은 가장 큰 적은 장개석이 아니라 미국입니다. 왜냐? 1945년이 2차 대전이 끝나고 국공내전이 벌어지죠. 국민당 장개석하고 모택동의 공산당하고 전쟁이 벌어지는데 4년간 전쟁 동안에 사실은 그것이 장개석과 모택동의 전쟁이었지만은 실질적으로는 미국과 모택동의 전쟁이었습니다. 왜냐니까 군사도 해주고 무기도 해주고 전쟁 물자도 해주고 돈도 해주고 한 게 전부 미국이니까. 그래서 그 공산 통일을 이루기는 했지만 가장 큰 적이 미국이었는데 통일을 이루고 중화인민공화국을 건설한 이후에 바로 다음에 한국전쟁이 터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한국전쟁이 3년여가 지속됐는데 처음 3년만 남북전쟁이지 나머지 기간 동안은 거의 3년 동안은 중국하고 미국 전쟁 아닙니까? 솔직히 얘기해서. 그러다 보니까는 이 중국에서는 제일 큰 적이 지금까지도 미국이고
어떠한 일이 있어도 북한을 남한이 흡수하게끔 놔둘 수가 없는 거죠. 순망치안이라는 말을 잘 쓰고 있는데 북한이 없어지면은 그건 자기네들이 미국의 위험에 노출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중국 입장 볼 때는 솔직히 얘기해서 북한이 얼마나 이쁘겠어요. 얼마나 이뻐. 자기 시키지 않은데 바로 자기 앞마당에서 날카로운 이빨 들이대고 미국을 향해 지지되는 그 북한이 얼마나 이쁘겠어요. 그러니까는 온갖 지원했는데 요즘에는 이제 정서가 많이 바뀌고 있죠. 우리나라하고 교육이 켜지면서 워낙 상업주의적인 중국 사람들인데 실리를 중요시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한국이 중요해지니까 이제 북한에 대한 태도가 달라지고 있습니다만은 어떠한 경우에도 친미 정권이 남북을 통일하는 것은 절대 원하지 않는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러시아 같은 경우도 만약에 남한에 의해서 통일되면은 미국의 파워가 세지는 것이고, 그 다음에 북한에 의해서 통일되면은 중국에 의해서 중국의 파워가 세지는 것이고, 그러니까 러시아의 경우도 한반도 통일이 하나도 바람직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상황이 계속되기를 바라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한반도 주강 열강들은 한반도 통일을 원하지 않거나 아니면은 적극적으로 지원할 의사가 없다는 것도 또한 우리나라 통일에 있어서의 여러 가지 장애 요소로 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비해서 이 독일은 독일 경우에는 통일의 가장 큰 여건도 그렇고 자신도 물론 그렇고 자기들이 살기 위해서도 대외적인 신뢰 여건을 차근차근 쌓아갔습니다.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이 전쟁 역사를 인정하고 사죄를 보상했다는 얘기죠. 이것이 일본하고 근본적으로 다른 것인데 일본과 독일의 근본적인 차이점은 제가 볼 때는 일본은 섬나라고 이 나라는 독일은 국경이 9개입니다. 국경이 9개예요. 국경이 9개인 나라에서 독전적 사고방식을 가지면 그 나라는 망합니다. 근데 일본은 국경이 없기 때문에 남하고 살아본 적이 없기 때문에 자기네 나라가 빛나는 나라고 훌륭한 나라고 그래서 2차 대전도 자기네들이 잘못해서 일어난 게 아니라 남들이 다 아는 거에 끼어들었다 진 것뿐이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전범의식이 없어요. 전범의식이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어저께 신문에도 아베 수상이 731 비행기, 마루타 비행기, 731 부대를 상징하는 그 비행기를 타고 나왔는데 그걸 갖다가 마치 독일 총리가 나치 군복 입은 것 같다는 이 사람들이 역사에 대한 개념이 없어요. 일본 사람들은. 근데 이 역사를 통해서 공존의 개념을 지녀온 독일은 전쟁을 치자마자 당장 꼬리 내리고 다 잘못했다. 정말 잘못했다. 용서해다오. 그런 식으로 사죄를 한 다음에 그것도 했고 그 다음에 참여하는 진실성을 보여서 이웃나라에 공포를 지속시키는데 전력을 다했죠. 그 다음에는 전범의 철저한 처벌과 나치 협력자들을 사회에서 철저합니다. 이것은 지금도 이 나치 전력이 드러나면 지금도 사회에서 도태시킵니다. 이러한 나치에 대한 철저한 도태나 이런 것들을 하다 보니까 주변 나라에서는 조금씩 쟤들 변했네. 옛날 독일이 아니네. 이런 얘기들이 설슬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그 다음에 독일 정부와 국민의 평화의지를 강력하게 표현하고 실천해가지고 독일의 국민성이 달라졌다 하는 것을 세계 만방에 이렇게 알리는 그런 노력을 했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 침탈한 영토의 반환과 영구 포기 약속. 이게 중요합니다. 영구 포기 약속. 지금 독일이라는 나라를 두려워하는 나라가 이 한두 나라가 아닙니다. 과거에는. 프랑스라는 나라는 프랑스를 이제 독일이라고 그러면은 이를 갑니다. 왜냐하니까 지금 이제 프랑스 여행 하시면은요 아무리 작은 마을에 가도 마을 한복판에 가면은 전물용사 기념비라는 게 있어요. 근데 그 전물용사 기념비가 2차 대전이 아닙니다. 1차 대전 때예요. 왜 1차 대전이 그렇게 중요하냐 또 엄청나냐. 프랑스에서는 라 그랑 게르라고 합니다. The Great War. 규모로 보면 2차 대전이 훨씬 크죠. 1차 대전이 훨씬 작은데도 라 그랑 게르. The Great War는 1차 대전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1차 대전 때 프랑스 성인 남자 3분의 1이 죽었어요. 그리고 1차 대전에 거의 전부가 전선이 프랑스에 있었고 그래서 오죽하면 마지노선을 만들었겠어요. 독일이라면 이를 갑니다. 그보다 전에 70년에 보불 전쟁에 져가지고 독일군이 파리 점령하고 그리고 베르사유 궁전에서 남의 심장부인 베르사유 궁전에서 독일 제국 선포를 했거든요. 그걸 수모를 당해가지고 파리 가보시면은
몽마르트 언덕에 성심사원이라고 있죠? 하얀 사원. 그 사원이 뭐냐? 1870년에 독일에 함락당한 다음에 비스마르크가 어마어마한 전쟁 보상금을 물렸거든요. 프랑스가 다시는 못 일어나게. 근데 그때 그 프랑스의 이 자존심 높은 프랑스 국민들이 너무 분하고 원통해가지고 IMF 때 우리나라 금모기 하듯이식으로 안악내들을 가락지 빼가지고 전부 이 국민의 힘을 합쳐가지고 1년 만에 그 빚을 다 갚아버렸어요. 독일이 비스마르크가 요구한 그 얘기를 듣고 비스마르크가 책상을 치면서 배상금을 2배로 매길 걸 하고 후회했다는 얘기가 있잖아요. 그만큼 이 독일에 대한 원한이 크기 때문에 그 파리 몽마르트 언덕에 있는 하얀 성심섬 사크르케어라는 그 성당이 왜 지었느냐 하니까 다시는 이런 역사를 되풀이하지 말자는 그런 의지로 성금을 모아서 지은 성당입니다. 독일에 지지 말자는. 그런데 1차 대전 때 또 그렇게 당하고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는 이 프랑스 같은 경우는 독일을 절대 용서하는 그런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독일에 대한 그런 공포가 프랑스가 그렇고 또 옆 나라인 폴란드 같은 나라는 역사에서 3번이나 지도상에서 없어집니다. 이게 2번에 걸친 폴란드 분할해가지고 러시아, 오스트리아, 프러시아 다 갈라먹고 이런 식으로 나라가 없어지기를 한두 번씩 한 게 아니다 보니까 폴란드 사람들이 제일 존경하는 게 독일 사람이에요. 어쩌면 사람들이 저렇게 부지런하고 정확하고 능력 있을까 하면서 제일 무서워하는 게 독일 사람이에요. 그러다니까 1차 대전 때 제일 먼저 먹힌 것도 독일 사람한테 먹혔고. 그런데 이 독일 사람들이 옛날에 그 프러시아라고 하는 오늘날 독일의 그 모체가 사실은 이 폴란드 땅입니다. 그걸 핑계로 히틀러가 이게 폴란드를 침공한 것인데 나중에 2차 대전이 히틀러 패망으로 졌죠. 져가지고 그 땅을 폴란드에 반환을 했지만은 폴란드 사람들은 독일 사람들 불신하죠. 전쟁 조약이라는 게 종이 한 장인데 쟤들 또 언제 또 자기네들 영토라고 돌려달라고 할지 모르겠다. 근데 독일 사람들이 가서 딱 빌리브란트가 들어오자마자 제일 먼저 한 게 폴란드에 가서 영토 영구 포기 조약에 사인을 합니다. 우리가 한때 점령했던 폴란드 영토는 우리 역사에서 영구히 돌려달라는 요청을 안 하겠다. 그런 요청에 그 조약에 사인을 하죠. 그러니까 폴란드 사람들이 감동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프랑스도 그렇고 이제 프랑스 같은 경우는 그 후에 노력으로 했지만 우선 폴란드도 그렇고 이런 식으로 굉장히 이 독일에 대해서 인식을 달리하게 된 거죠. 그 다음에 프랑스 같은 경우는 적대감정 해소에 정말 울다시피 하면서 독일의 대통령 수상들이 부지기수로 소리를 프랑스에 가가지고 그 오만한 콧대 높은 드골 대통령한테 만나달라고 그렇게 했는데 7번인가 8번을 바람 맞췄어요. 아데나우 수상이 번번이 가서 그 아련을 요청했지만은 번번이 쫓아버렸어요. 근데 8번째 때 할 수 없이 이 드골 대통령이 아데나우 수상을 만나줬죠. 그런 식으로 해서 참 그 프랑스하고도 조금씩 신뢰를 구축해 나가고 그 다음에는 소련에 대해서 적대 국가에 상대했지만은 소련에 대해서 엄청난 경제 원조를 변전치 않은 대가를 바라고 그렇게 제공을 해주고 이 돈으로 샀다고 했을 정도로. 그 다음에 미국과는 항상 밀착한 행동 또는 외교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점차 독일을 영구히 분단시키자고 하던 이웃나라 적대 국가들의 반발지수, 공포지수가 점점 희석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느 날 동구권이 무너지니까 떼끄덕 통일돼 버릴 수 있었던 게 바로 독일 통일됐는데 이러한 대외적인 신뢰 구축이라는 것이 대단히 중요했다는 얘기입니다. 자, 보십시오. 이 프랑스에 가가지고 7번 가가지고 딱지 맞고 8번째 독일의 초대 수상 아데나우가 드골 대통령하고 이렇게 손잡고 악수를 하는 장면인데 참 보면은 이 두 나라는요 지도자들이 잘합니다. 두 나라가 그렇게 100년 넘게 왼수지간이었고 서로 증오하고 미워하는 그런 관계인데 꼭 두 나라 지도자가 손에 손잡고 대중들 앞에 나와서 손을 보여주고 이렇게 참 포옹하고 이런 모습을 국민들한테 계속 보여주니까 국민들이 점차 거기에 감동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두 나라의 적대 감정은 사라지고 지금은
프랑스하고 독일은 둘도 없는 아삼육입니다, 지금. 그래서 지금 영국은 영원한 그 뭐 아웃사이더고, 대륙에서는. 그 영국 사람들을 얘기할 때 대륙 사람들은 뭐라고 그러니까, ridiculous 그럽니다. 괴상한, 괴팍한, ridiculous라고 얘기하는데, 프랑스하고 독일은 지금 아주 단짝이고, 협조가 잘 돼 있고, 사실은 EU를 이끌어가는 두 개의 바퀴 아닙니까? 그게 그만큼 지도자의 역할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이야기죠. 여기는 또 뭐냐니까, 그 다음에 칼 카스텐 대통령하고, 지스카르 데스탱 대통령하고, 그 다음에 헬무트 콜 수상하고, 프랑스와 미테랑 대통령하고, 이런 식으로 지도자들이 만나면은 항상 악수하고 껴안고 대중 앞에 손잡고 나타나고, 이런 모습이 우리 한일 관계도 있었으면 좋겠는데, 잘 모르겠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그런 관계가 가능하니까, 이제 이러한 화해도 가능한 거 아닙니까? 이게 우리나라에도 번역돼 있어요. 이렇게 1945년 이후의 역사를 독일과 프랑스가 두 나라에서 고등학교에서 같이 배우는 공동 교과서를 만든다는 얘기는 두 나라 학생들이 다른 역사를 배우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같은 교과서를 배우니까. 그러니까 EU로서의 동질성을 이 사람들 구축해 나가고 있는 거죠. 그만큼 이 사람들은 서로 간의 이질성이라든가 적대 감정이나 그런 것은 완전히 해소하고 신뢰가 완전히 구축되는 그 상황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해외 신뢰를 확실히 못 박는 결정적인 사건이 벌어집니다. 제가 볼 때 그것은 하나의 사건입니다. 이게. 1970년 12월 7일 빌리 브란트 수상이 된 이후 처음으로 폴란드를 방문합니다. 폴란드를 방문한 이유가 제가 아까 방금 말씀드린 영토 영국 포기 조약, 그 조약에 사인을 하러 바르샤바에 갑니다. 바르샤바에 가가지고 그 사인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의전 활동으로 게토 아시죠? 게토라는 것은 폴란드에 가장 유대인이 많았습니다. 독일보다도 더 많은 게 폴란드였는데, 폴란드 바르샤바에 게토라는 것은 일정한 지역을 막아놓고 모든 유대인들을 거기다 한꺼번에 몰아넣은, 말하자면 동네 한 지역 유대인 수용소라고 보는 거죠. 예컨대. 거기서 나갈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고, 그런 이제 영화에서도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그 게토에서 엄청나게 많은 유대인들이 죽었는데 그 앞에 유태인 위령탑이 서 있습니다. 거기에 이 빌리 브란트 수상이 화환을 헌증하러 거기에 갔습니다. 비가 추적추적 오는 겨울날이었습니다. 그래서 꽃다발을 헌정한 다음에 깜짝 놀랄 사건이 벌어진 것이, 빌리 브란트 수상이 한 나라의 한 민족을 대표하는 수상이 비가 척척하게 젖은 그 시멘트 바닥에 털썩 무릎을 꿇은 거예요. 이 사건을 프랑스의 르 피가로 신문은 오늘의 세계를 기록한 한 장의 사진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때 말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이거 완전히 생쇼다, 그리고선 수상이 독일 민족의 쪽을 팔아도 분수가 했지, 그걸 쓰겠느냐 하면서 난리법석이 나고, 그래서 나중에 인터뷰를 했습니다. 이 빌리 브란트 수상을. 그래서 당신 이거 다 짠 거 아니냐, 기자가 단도직입적으로. 만약에 짰다면은 내 비서들이 그렇게 놀랐겠느냐. 제일 놀란 게 비서들이죠. 수상이 갑자기 일정이도 없이 털썩 무릎을 꿇으니까 제일 놀란 게 비서 아니겠어요. 만약에 사전에 합의를 했다면은 비서들이 놀라진 않았겠죠. 그것은 짠 것이 아니고, 그러면 당신 왜 무릎을 꿇었습니까? 그러니까 빌리 브란트 답이, 그 역사의 현장에 선 순간 그 역사의 무게에 눌려서 내가 무릎을 꿇지 않을 수 없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그런 말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직후에 그 슈피겔이라고 독일에서 제일 지식인들이 보는 잡지가 있어요. 주간지. 거기서 여론조사를 했죠. 여론조사를 하니까 53%의 독일인이 이건 너무 과했다. 오버했다. 우리 독일의 자존심을 구겼다.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라고 했는데 47%는 잘했다. 그러나 이런 빌리 브란트의 그 행동이 폴란드 사람을 엄청 감동시켰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나오는 말이, 역사 희생자 폴란드는 어떻게 답했냐 하니까, 이 빌리 브란트가 무릎 꿇은 자리에 이런 기념비를 세웠습니다. 기념비를 세우고 여기다가 빌리 브란트 1970년
12월 7일 이렇게 해놓고 여기 보시면 이게 유대인 상징이죠. 유대 개토에서 무릎을 꿇었다. 그러면서 이곳을 빌리브란트 스퀘어라고 영구히 이 명명까지 줬습니다. 이게 감동의 정치 아닙니까? 감동의 정치.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 독일이 신뢰를 쭉 구축했던 1970년부터 동방정책이 시작하는 그때부터 20년이 지난 직후에 정확하게 20년이 지난 뒤에 독일은 통일이 되는 거죠. 그만큼 독일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대외 신뢰를 획득하는 것이 독일 통일의 중요한 것이었는데 그것을 차근차근 구축하다 보니까 어느 날 갑자기 통일이 되어버렸다 하는 그런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근데 한반도 주변에 대한 독일 주변 국가의 신뢰는 과거하고 지금하고 차이점이라면 한반도 중에서 특히 대한민국의 위상이 엄청나게 올라갔죠. 지금 세계 15위의 경제 대국이 되었고 그 다음에 북한은 세계 10대 빈국의 하나, 어쩌면 최빈국의 하나로 남북 간의 격차는 훨씬 더 벌어졌습니다. 그것이 과거하고 다른 얘기인데 이것이 결과적으로 보면 오히려 한국 통일을 좋아하지 않는 사강이 되어버렸다는 그런 결과가 더 커졌다는 얘기입니다. 그 트렌드가. 예를 들어서 미국은 중국이 지금 부상하고 있으니까 중국 견제를 위해서 한국이 더 필요해진 거 아닙니까? 전진기지이기 때문에. 한국이 과거보다 훨씬 더 중요해졌죠. 근데 통일했을 경우에 만약에 남북 통일이 된다 그러면은 중국이 그만큼 중요한 나라니까 남한 정부가 대한민국 정부가 남북 통일을 하면은 중국하고 분명히 친하게 지낼 것이다. 그러면 우리는 낙동강 오리알 될 것이라는 그런 생각 때문에 오히려 한국 통일에 비적극적이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핵 문제만 지금 온 신경을. 그래서 이 미국은 우리가 통일을 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기대를 할 수는 없는 그런 나라라는 이야기죠. 또 하나는 일본은 우리나라 경제력이 이렇게 크고 삼성 그런 포스코 이런 데가 신리테스니 뭐 이런 데를 추월하고 소니 그 일본의 4개 전자업체를 4대 메이저 전자업체를 다 해도 삼성의 수익이 못 미친다는 그런 형편이 오다 보니까 이 우리나라에 대한 한국과 대한민국과 북한에 대한 이 공포심이 더 커지기 때문에 남북한이 통일된다 그러면 지금 일본 큰일 나는 거죠. 그러니까는 과거보다 훨씬 더 강력하게 한반도 통일을 원하지 않게 되는 그런 결과가 지금 형성되고 있죠. 또 일본과 중국 같은 경우는 이 사람들은 알잖아요. 지금 형편에 와가지고 북한에 의해서 적화 통일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을 중국이 압니다. 그렇지만 어떠한 일이 있어도 한반도에 친미 정권으로 통일되는 것은 중국이 원치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 같은 경우도 우리 한반도 통일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도와줄 의사가 없다고 봐야 되고 러시아도 마찬가지로 중국과 미국을 견제할 필요가 더 커지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은 하나도 변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게 중요한 것이요. 외부적 여건은 오히려 더 악화됐습니다. 지금 현실적으로 악화됐고 이제 선진국으로 발돋움한 한국이 독자적으로 외부 사강한 문제가 아니라 결론이 한반도 통일은 결국 남북한 당사자에 의해서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제 사강 덕을 본다? 이게 아니란 이야기죠. 제발 방해만 하지 말아다오. 우리는 결국 우리 힘으로 이 문제를 풀어갈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죠. 근데 이 통일의 전제조건 가운데 제일 또 큰 차이가 나는 것이고 중요한 전제조건의 하나가 경제적인 조건입니다. 독일 통일이 될 때 당시에 서독은 유럽에서 제일 부유한 나라죠. 제일 단단한 경제를 자랑하고 있는 가장 부유한 국가입니다. 동독은 공산권에서 제일 부자 국가였어요. 소련보다는 국민소득이 2배 이상 되고 3,000불이 넘는 당시에 3,000불이면 어마어마한 겁니다. 지금의 한 8, 9천 만 불 넘는 그런 소득이니까 말하자면 공산권에 제일 잘 사는 나라와 자본주의권에서 제일 잘 사는 나라가 통일을 했는데 그 돈이 천문학적으로 들어가더라고요. 밑빠진 항아리도 그런 항아리가 없이 끝없이 들어가요. 그런데 참 재미있는 게 독일 사람들한테 서독 사람들이죠. 물어봤죠.
이게 다 내 세금인데 억울하지 않냐. 그런데 그 사람들 울어요. 어차피 세금 내는 거고 대신 우리 시장이 2배로 늘었지 않냐. 그런 얘기들 합니다. 굉장히 현실적인 접근이죠. 그러나 어쨌든 독일 통일에서 볼 수 있듯이 이 천문학적인 통일 비용이 투입되는데 한반도는 우리나라가 지금 세계 경제 15위 경제 대국이 됐다고는 합니다만은 북한은 지금 세계에서 제일 못 사는 나라. 그럼 통일이 됐다 그러면은 솔직한 얘기로 런닝부터 저기 양말부터 팬티부터 모자까지 완벽하게 갈아입혀야 됩니다. 우리가 갈아입혀야 다 세금으로. 그렇게 된다면은 지금 우리가 이런 상황에서는 통일 비용은 이게 얼마나 들지. 그게 북한이라는 나라가 지금 모든 게 망가진 상황 아닙니까? 생산시설, 농업이니 뭐니 하여튼 100% 망가진 완전히 피폐되어버린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저걸 부흥시켜서 우리의 수준으로 끌어올린다는 것은 비용을 우리가 상상을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갑작스러운 통일로 인해서 통일이 된다면은 남북한이 어쩌면 동시에 붕괴될지도 모르는 그런 위험까지 되는 그런 상황이라는 얘기죠.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통일 문제를 해결해 갈 것이냐. 자,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것이 이 하늘의 동화가 됩니다. 통일의 기회. 통일의 기회. 동구권 몰락으로 갑자기 이게 됐는데요. 이게 사실은 동구권 내지는 독일 통일을 제일 도와준 사람이 고르바초프입니다. 고르바초프가 들어서면서부터 1985년에 페레스트로이카 글라스노스트, 여기 페레스트로이카 기념 우표죠. 그 먼저는 바로 이 바웬사에 의한 솔리다리노시, 자유노조 운동. 자유노조 운동이라는 것은 1980년부터 시작된 그 운동인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이게 공산주의, 공산당 독재하는 나라에서 자유노조가 나온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인데 이 고집센 그 유럽에 그런 농담이 있죠. 가장 지독한 대나무가 어느 나라고 가장 가벼운 갈대가 누구냐 그러면은 그 갈대가 바로 체코고 그리고 대나무가 폴란드라고 그래요. 꺾기는 하셔도 절대 양보를 안 하고 고집을 안 꺾는 그런 골수 카톨릭 국가가 폴란드고 폴란드는 바람에 살랑살랑 흔들리면서 마지막엔 자기 목표를 이루는 나라가 이거 체코란 이야기죠. 그런 시간인데 이 폴란드에서 이렇게 자유노조가 나올 수 있는 것도 카톨릭이 당시에 교황이 요한 바오로 2세 폴란드 분이었고 또 카톨릭 국가라는 어떤 연대가 있었기 때문에 그게 가능했지만 어쨌든 이 솔리다리노시 자유노조가 기폭제가 된 다음에 그것이 기폭제가 되다 보니까 왜 이런 운동이 벌어지는가 해서 반성이 일었죠. 공산권 내에서. 그래서 나온 사람이 바로 이 고르바초프인데 이 사람은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이 사람은 골수 공산주의자입니다. 공산주의자인데 이 사람이 글라스노스트와 페레스트로이카 그러니까 개방과 혁신을 들고 나온 이유가 뭐냐니까 공산당을 무너뜨리자는 것이 아니라 공산당이 이렇게 경직되고 그리고 막혀 있어서는 안 된다. 공산당이 살아남으려면은 이 우리의 시스템을 개혁하고 개방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그것이 고르바초프의 목표. 근데 이게 뭐냐니까 말은 안 했어도 당시에 공산권에서는 불평과 불만이 터지기 직전에 풍선이었다는 얘기죠. 문제는. 거기다가 바늘을 던기 시작한 것이 더 바람을 크게 넣어가지고 빵빵하게 만든 게 고르바초프인데 여기 아주 참 그 모순적인 이야기지만은 이게 베를린 장벽입니다. 이게 베를린 장벽에 독일이 통일되자 독일 사람들이 뭐라고 써냐면 땡큐 그룹이 네 덕분에 통일됐다 이거죠. 네 덕분에. 이게 고르바초프가 글라스노스트 페레스트로이카를 부지하니까 이것이 당시에 공산권에는 이 풍선에 바람이 들어가고 있었는데 그 바람이 완전히 터지기 찌러 빵빵하게 터진 게 고르바초프 덕분인데요. 때문인데 여러분 웃지 마십시오. 거기에 그 풍선에다가 바늘 댄 게 뭔지 아십니까? 88 올림픽이에요. 88 올림픽. 우리만 몰라요. 동구 가면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 사람들이 동구권에서는 서울에는 거지만 우글거리고 한국에서 올림픽을 한다고 그래서 전부 비웃었대 그 사람들 자기네들. 그럼 거지 나라에서 무슨 올림픽을 하냐고. 그러다가 칼 폭파기 사건 나오고 그러면서 저런 거는 정말 중도 반납하겠지 그랬는데 끝까지 가더라는 거죠. 근데 아무리 TV가 금지되고 서구 정보가 금지된 동구권이라 하더라도 올림픽까지 중계할 수 없잖아요.
그때 그러니까 공산국가에는 칼라 TV가 자본주의보다 먼저 발달합니다. 유일한 낙이 그거기 때문에. 그래서 다 집집마다 칼라 TV가 있는데, 거기서 중계를 보니까, 야, 그 당시에 그 한강변에 들어선 그 아파트 하며, 자동차 행렬하며, 거리거리에 패션 모델이 전부 넘쳐나며, 거기에서 이 동북권 사람들이 우리 속았다는 걸 그때서 아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동북권이 언제 무너졌습니까? 1989년입니다. 서울 올림픽이 언제죠? 1988년입니다. 바로 고르바초프가 바람을 불어넣은 불만 불평이라는 커다란 풍선에 결정적으로 바람에 이 바늘을 댄 것이 서울 88 올림픽이에요. 그러한 역사적인 세계사적인 의미가 있는 그 올림픽이었습니다. 그러면서부터 89년 초부터 이제 격렬한 그런 요구가 나오는데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은 1989년 8월 달에 대개 동독 사람들이 헝가리로 휴가를 합니다. 헝가리로 휴가를 하는데 헝가리가 지혜가 어떠냐면 동독이 있고 쭉 내려와서 밑에 오스트리아가 있죠. 오스트리아 밑에 헝가리가 있습니다. 그러면 동독 사람들이 헝가리로 이렇게 오는데 이상한 정보를 받아가지고 이 사람들이 전부 헝가리하고 오스트리아 국경으로 몰리기 시작했어요. 그 휴양객들이. 근데 헝가리가 그 사람들은 무늬만 공산주의지 제일 유연한 사회주의가 헝가리입니다. 원래 당하고만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누구한테도 협조 안 해요. 그래서 이 사회주의 국가지만 소련한테도 협조 안 하고 다 지 멋대로 합니다. 헝가리가. 그래서 이 자기네들 그렇게 불만도 나오고 공산권에 대한 불평, 불만, 데몬스트레이션 많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1989년 8월 달 헝가리에서 오스트리아로 넘어가는 그 국경을 쓱 모른 척하고 열어버렸어요. 그래서 수백 명의 독일 관광객이 물밀듯이 오스트리아로 넘어가 버립니다. 오스트리아로 넘어가가지고 서독으로 가버려요. 이게 이미 붕괴된 거죠. 그것이 기폭제가 돼가지고 전 동북권으로 지금 데모 행렬이 넘어가는데 제일 먼저 드디어 대규모로 터진 것이 10월 7일 날 라이프치히 시위가 벌어지는데 이때 슬로건이 Wir sind das Volk. 영어로 얘기하면 We are the people. 왜냐니까 이 공산당 또는 그 공산정권에서 맨날 선전하고 광고하고 내디비는 것이 인민의 이름으로 하면서 사실상은 인민의 의지가 담긴 것이 아니라 지들 멋대로 하면서 인민의 이름을 내세우거든요. 그러니까 인민이 나라의 주인이기 때문에 인민의 이름으로 이걸 하고 인민의 이름으로 뭐 이렇게 하는데 이 사람들의 구호 대모가 우리가 인민이다 이거야. 우리가 국가주인이다.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이제 결정적으로 계속해서 들고 일어난 거죠. 이것이 기회가 돼가지고 불과 한 달 채 못 가가지고 겨우 한 달 지나가지고 베를린 장벽이 무너졌죠. 한 달 못 가. 이게 무너지면은요, 공산권이 무너지면 한 달이 못 갑니다, 이게. 그러면서, 그로부터 딱 11개월 뒤에 동서도 통일이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때 이런 장벽이 이러한 장벽으로 변해했고, 이 사람들이 하여기에 그 동독 국기가 사라지고, 이 서독 국기가 독일 연방공화국의 국기가 되는 그런 역사적인 그런 장면이 되죠. 그렇다면은 왜 다른 나라가 아닌 동독에서 제일 먼저 이런 그 반공산당 시위가 나오고 그랬을까? 동독 정부가 결정적인 실수를 했다는 얘기죠. 그게 무엇이냐? TV를 보게 허용합니다. 73년부터. 왜 그러냐니까 여기 1969년부터 1969년이 참 우리 역사에서 중요한 해입니다. 1969년이 서독 경제가 동독 경제를 추월한 해입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경제가 북한을 추월한 해예요. 신기하게 둘 다 1969년이에요. 그 다음에 1970년에 동방정책이 시작됐죠. 그러다 보니까는 동방정책이 시작돼서 화해 분위기가 딱 하다 보니까 동독 경제, 서독 경제가 추월했다니까 서독 경제가 동독 경제를 추월했다는 얘기는 경쟁 관계였다는 얘기죠. 그 당시만 하더라도. 그러니까 동독의 위정자들이 볼 때에는 자, 이제 화해 분위기도 됐고 그러니 우리가 서독 TV를 동독 시민들이 보게 하자. 그 이유가 간단합니다. 당시에는 70년대 초만 하더라도 60년대 말만 하더라도 독일에도 굉장히 데모 파업 것이 많았습니다. 2차 대전 직후이기 때문에 후기 때문에. 근데 사회주의 국가에서는 데모 그런 거 없잖아요. 파업 같은 거. 일사불란하게 움직이잖아요. 모든 것이 깨끗하고 일사불란하게 착착착착착
움직이는데 데모하고 파업하고 소위 몰로토프 칵테일이라는 화염병 날아다니고 하는 소속사회 저걸 보여줘서 우리 사회주의 국가가 얼마나 우수한 걸 우리 동독 시민들에게 느끼게 해주자 해서 소독 TV, 소독 신문, 소독 방송을 듣게 한 거예요. 이것이 동독이 무너지는 결정적인 치명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처음에는 딱 보니까는 자기네 나라는 맨날 그 뭐 120% 초과 달성, 110% 초과 달성 이런 뭐 그러는 것만 나오는데 소독 텔레비는 맨날 데모하고 막 그러니까 저것도 망할라나 저러고도 안 망해. 처음엔 그랬죠. 이게 조금 지나다 보니까는 맨날 뭐 무슨 우리 위대하신 뭐 호네카 수령께서는 어쩌고 이딴 소리 나고 뭐 어느 누구는 어디를 방문하시어 누구를 격려하셨습니다 하는 그런 방송보다는 사랑해 그러면서 눈물 뚝뚝 흘리고 가지마 이런 그런 러브스토리가 훨씬 더 재밌는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는 소독의 텔레비전에 중독이 들은 거죠. 그러면서 보는 게 동독 텔레비전은 아예 안 보고 소독 텔레비전만 보니까 그 다음에 보는 게 뭐냐면 말이죠. 패션 바뀌었네. 인테리어 바뀌었네. 자동차 모델 바뀌었네. 여러분들 동독에 말이죠. 자동차에 트랍이라는 자동차, 트라반트라는 자동차가 있습니다. 트라반트. 아시죠? 트라반트라는 자동차가 있는데 이 껍데기가 플라스틱이야. 플라스틱 자동차예요. 근데 그 트라반트라는 게 일명 트랍이라고 하는데 동독의 특허품. 트라반트라고 하는 거지 같은 자동차인데 그 자동차를 하나 살려면 3년 기다려야 됩니다. 왜냐하면 기획경제이기 때문에 예컨대 정부에서 공산정권에서 올해 자동차를 30만 대만 생산한다. 근데 50만 명 신청해. 그 나머지 20만 명 기다려야 돼요. 이게 기획경제라는 게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자기네는 지금 그 거지 같은 플라스틱으로 만든 자동차를 살려고 지금 3년째 기다리고 있는데 소독 텔레비를 보니까 멜세데스 벤츠, 매트형, BMW 매트형, 우리 거 사세요, 우리 거 사세요 난리 난 거예요. 그러면서부터 이 사람들이 야, 이 소독 경제가 동독 경제하고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나와 있고 얼마만큼 자유가 보장되어 있고 얼마만큼 물질이 풍부한가. 그러면서 이때부터 동독 사람들이 동독 사람들이 자기네 정부에 대해서 환멸을 느끼기 시작한 거죠. 그리고서 들고 나온 것이 우리가 주인이다. 우리가 바로 그 인민이다. 미어진 다스 폴크. 그 구절이 그래서 나온 거란 얘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렇게 그 소독 텔레비 신문을 보면서 그 공산당의 허구를 알고 이러한 변화를 요구한 것이 동독이 무너지게 된 결정적인 계기란 거죠. 근데 북한 같은 경우는 제가 볼 때 동구권 몰락을 가장 공포를 가지고 지켜봤을 것 같아요. 가슴 조마조마해 가면서. 아마 아마 그때가 제일 쫄았을 때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는데 아마 독일의 통일에서 가장 많은 것을 배운 나라가 바로 북한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해서는 안 될 게 뭔가.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이 이 매스컴 통제. 철저하게 통제하고 그리고 어차피 통제하던 건데 스탈린식 통제를 더 강화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든 남쪽하고의 접촉을 하면 안 되겠다 해서 접촉을 하되 꼭 하지 않으면 안 된 접촉만 하되 지원만 얻어내는 접촉을 하자. 그래서 지금까지 북한이 남한하고 접촉한 그것은 거의 다 어떤 기부가 있는 그런 접촉만 했지 그 외 접촉은 거의 없었다는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그 특징입니다. 그래서 동독과 같은 주민 정신붕괴를 예방한다 그런 이야기인데 근본적으로 북한은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서 어떠한 남쪽과의 접촉도 원치 않다는 것이 지금의 현실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입으로는 통일을 외치지만 진정으로 통일을 원치 않은 그 정권이 바로 북한 정권인 것이 이 통일이라는 얘기는 바로 북한 정권 붕괴이기 때문에 그것을 원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이런 정권을 상대로 우리가 통일을 준비해 간다는 것이 그만큼 어렵다는 이야기였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죠. 이 헬무트 콜 수상도 상상도 못했다는 거야. 자기가 통일될지. 그래서 독일의 통일은 서두르지 않고 차분히 주변 여건을 조성해 온 데다 동독 시민들이 사회주의 체제에 대한 불신과 팽배한 불만이 쌓인 상태에서 동구권 몰락이라는 시대의 흐름을 타고 어느 날 갑자기 이루어진 게 독일 통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그러한 그 통일이 아니라 시대도 따랐고 그 다음에 또 조건이 우리보다 훨씬 심플했고
또 조건도 좋았다는 그런 상황인데. 그래서 결론적으로 보면 독일 통일은 우리 벤치마킹이 전혀 아니란 얘기죠. 역사도 다르고, 그리고 상황도 다르고, 프로세스도 다르고. 그래서 우리가 독일 통일에서 배워야 할 건 없는데, 분명히 독일이 주는 메시지가 있다는 얘기. 독일 통일이 주는 메시지. 그 중에 하나가 대화와 협상에 의한 통일은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이건. 왜냐하면 그쪽은 이데올로기가 골수 세계에 하나밖에 없는 공산주의고, 아직도 세계에 유일하게 남아있는 스탈린주의 공산주의고, 남한은 또 철저한 또 자본주의고, 그리고 또 독일도 이데올로기 이런 상황에서 통일을 대화한 적은 없거든요. 어떤 기브앤테이크나 실질적인 비즈니스를 얘기했지 통일하자는 얘기는 해본 적이 없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대화와 협상에 의해서 통일은 불가능하고, 그리고 전쟁이 아니라면 어느 한편은 내부 붕괴로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내부 붕괴. 지금 북한도 굉장히 남한이 내부 붕괴를 희망해가지고 여러 가지 그 친북 종북을 동원해가지고 남남 분열 내지는 지금 그걸 자꾸 이렇게 조성을 하지만은 그건 너무나 이게 남쪽에 의연해가지고 되게 기분 나빴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 통일이라는 것이 제가 볼 땐 남북한 통일도 흡수를 하려는 것이 아니라 어느 한쪽이 내부 붕괴로 인해서 무너질 때 어쩔 수 없이 떠나야 되는 것이 우리의 통일도 아닌가. 이제 그런 상황이 되는 것인데, 여기에서는 라디오, TV 등의 미디어 역할이 절대적이라는 얘기죠. 이것이 제일 요건입니다. 근데 그것이 조짐이 굉장히 크게 보이는 것이 지금 우리나라 한류 드라마가 들어간다는 거. 이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게. 그 사람들이 보는 것이 러브스토리의 줄거리를 따르는 게 아니라 딱 서울 거리를 보다는 돈으로. 서울 거리를 보고, 지나가는 행인들 옷을 보고, 일반 가정생활 사람들 보고, 그것이 한국 드라마에 나오는 모든 장면이 세트라고 생각하지 않을 거 아니에요. 세트에서 또 자동차가 질투하는 걸 찍고 그래요.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사람들은 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지금은 그런 USB로 유통이 된다고 그러는데, 그것이 남쪽에서 북쪽으로 하는 게 아니라 북쪽에서 남쪽으로 내려온다. 다시 해서 만주 쪽에서 단둥이나 그쪽을 통해서 상인들에 의해서 계속해서 웬만한 사람들은 다 본다고 그러는데, 이것이 굉장히 북한에게는 위협 요소가 되고 있는 그런 것이고, 그것이 이제 빨리 퍼질수록 그것이고 이제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또 한 가지 이 북한에서 제일 싫어하는 것이 이 풍선 날려보내는 거 아니에요. 풍선 날려보내는 거 제일 겁내는 이유가 바로 아까 드린 그런 내부 붕괴의 요소가 될 수 있는 현실을 알려주기 때문에 그것이 제일 무섭다는 얘기죠. 근데 또 사람들이 머리가 좋아서 그런지 거기다가 1달러짜리 하고 라면 같은 거 넣어서 보는 데죠. 어쨌든 간에. 그래서 독일이 주는 메시지가 바로 이런 것이고, 그리고 또 한 가지 천문학적 비용을 치러야 된다는 것이고, 그리고 민족주의적, 감성적, 이상주의적 접근으로는 결코 통일을 이룰 수가 없다. 순정만 가지고 이룰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로맨틱한 그런 접근이 안 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냉정하고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이것이 이제 독일 통일에서 우리에게 주는 그런 메시지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한반도 통일은 결국은 외부 세력이 아닌 당사자인 남북한이 이루어야 할 과제고, 그리고 통일을 원하지 않는 그런 상황이고, 또 한 가지는 더욱 어려운 것이 어느 영국 기자가 얘기했는데, 이 지구상에서 가장 기괴한 국가라는 겁니다. 기괴한 국가. 그리고 이러한 이러한 정권을 상대로 통일을 논하는 것 자체가 사실상 불가능하죠. 불가능하지만, 지금 협박 수위를 높이는 것이 제가 볼 때는 아마도 북한 내부 상황이 심상치가 않지 않은가. 이제 그런 추정을 할 수가 있는데, 중요한 것은 서두르지 말고, 그 다음에 어느 날 닥칠지도 모르는 북한 정권 붕괴 준비를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그렇다고 해서 북한 정권의 붕괴가 곧 통일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이건. 왜냐면 북한이 예를 들어서 어느 경우에 김정은 정권이 무너졌다. 그것이 통일이냐? 절대 아닙니다. 왜? 중국이 있거든요. 그러면 아마도 중국이 지금 김정철이 지금 데리고 있는 거라든지 그런 것들이 아마 다 보관이 깔려 있는 것이고, 만약에 김정은 정권이 무너지면 북한의 친중 정권이 들어설 가능성이 큽니다. 친중 정권. 또 그것이 또 어떻게 보면 바람직하고요.
그러면서 서서하게 서서히 그것이 변화해 나와야지 어느 날 갑자기 물 것 같아가지고 합쳐버린다? 이건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도 안 되는 그런 얘기죠. 그래서 북한 정권의 붕괴가 통일을 의미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어떠한 경우에 통일은 갑자기 오지도 않으며 그렇다고 갑자기 오지도 않지만은 올 수도 있고 그리고 오랜 시간이 필요하다는 각오로 차근차근 준비해야 된다는 것이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질문에 답할 능력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예. 아직 시간이 좀 있으니까 질문하실 분 있으시면. 네. 예, 오늘 저는 개인적으로 학창 시절에 교수님 책을 통해서 국사 세계사를 배웠는데요. 정말 영광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제 북한이 지금 마지막으로 미사일 카드를 들고 나와서 저희를 위협을 하고 있는데 이제 붕괴되기 직전에 어떤 극단적인 선택으로 저희에게 이제 전쟁의 위협을 이제 하려고 하진 않을까 개인적으로 굉장히 걱정이 되는데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전쟁을 일으키는 어떤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에. 예. 근데 이제 전쟁이라는 것이 이렇게 세계사를 봐도 쉽게 일으키는 게 아닙니다. 한 예로 나폴레옹이 60만 대군을 데리고 러시아를 침공할 때 포도주만 6천만 리터를 가지고 왔어요. 포도주 통을 실은 그 마차가 한 4, 5km 됐다는 얘기예요. 그만큼 이게 먹을 걸 빼놓고 포도주만 그렇게 그런 병참, 전쟁 준비 이런 것이 완벽하게 돼 있고 상대 전력을 완벽하게 커버할 수 있을 때 전쟁이라는 게 가능한 거거든요. 근데 이제 북한 같은 경우는 그런 것이 돼 있을 수가 없고 그리고 또 전쟁을 일으킨 마지막 방법이 이것도 저것도 아니고 에라 애씨 터뜨려보자 그런 것이 있을 수가 있는데 저는 그렇게 안 봅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이런 사태를 부추기는 것도 주변에 있는 연로한 그 장군들이고 지금 선군 정치 아닙니까? 선군 정치. 선군 정치라는 것은 모든 정책의 앞에 군대가 더 있는 거예요. 군인. 선군 정치인데 군대라는 것은 전쟁이 없으면 존재의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한반도에 전쟁 위협이 없어지면은 북한 군대 존재의 가치가 없는 거예요. 존재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한 군대는 항상 적당히 전쟁 위기를 조성해야만 그들의 존재 가치가 있는 것인데 요즘에는 위협 수위를 높이는 것이 아무래도 이제 좀 받아낼 것도 있고 여러 가지로 이제 이 한반도 정세도 그렇지만 아마 내부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기 때문에 관심을 밖으로 돌리기 위한 것도 있겠고 그렇지만은 최후의 순간에 마지막 순간에 야 이거 안 되겠다 한국에서 남한에서 용 떨게 나온다 한 방 터뜨리자 하는데 이런 사태를 부추기는 옆에 사람 이건 독일 기자가 한 그 기자의 질문에도 하나인데 절대 끝까지 안 갈 거란 얘기죠. 전쟁까지는. 왜? 지금 전쟁을 부추기고 자꾸 어린 김정은이를 부추겨서 위험 수위를 높이는 그 사람들이 오늘날 북한에서 최대의 수혜자입니다. 그 사람들 다 벤츠 가지고 있고 배급이고 뭐고 최고 물자 모든 혜택을 다 누리는 사람들이에요. 전쟁이 터지는 순간 그 순간 다 그거 없어집니다. 그걸 그 사람들이 하겠어요? 그 최후의 여기까지만 게임 수위를 높였다가 그 다음 낮추는 거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절대 그런 일은 없으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외국 사람들이 너무 신기해하는 게 어떻게 한국 사람들 저렇게 태평하냐. 그래가지고 전쟁 기자가 누구죠? 무슨 영국 기자인가 미국 기자인가 전쟁만 예. 그 유명한 전쟁 나는 데만 가는 그 기자가 와서 너무 놀래고 간 게 대한민국에서 전쟁 나는 줄 알고 왔더니 첫 뉴스가 일기예보라는 거예요. 첫 뉴스가. 그게 말이 안 되는 얘기.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 네티즌들 이야기인데 이건희 회장 귀국했으니까 전쟁 안 난다고.
그 얘기는 정보가 가장 빠른 삼성의 총수가 돌아왔으니까 전쟁이 안 난다. 그건 이제 우스갯소리를 하는 얘기지만은 제가 볼 때에는 한반도의 전쟁이라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걸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기에는 너무나 잃을 게 많아요. 남쪽도 물론이지만 북쪽도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리 망가진 국가라고 하지만 그게 어떻게 지금까지 쌓아놓은 그러한 나라인데 그걸 어떻게 불장난으로 단추 한번 잘못 눌러가지고 초박살 납니까? 네. 네. 강의 잘 들었습니다. 네. 통일을 하면 통일에 대한 천문학적인 비용 등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는 걸로 지금 설명하셨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나라가 통일해야 되는 이유, 그리고 마지막에 천천히 준비를 하라고 하셨는데 천천히 준비하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건지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는 통일 비용? 첫 번째 질문이 뭐였죠? 천문학적 비용에도 불구하고 천문학적 비용을 불구하고도 통일을 해야 되는 이유. 그래서 요즘 제가 대학에 있으니까 젊은 대학생들에 묻습니다. 이 통일을 꼭 해야 됩니까? 그러면은, 그거 왜 해요? 그래요. 요즘 와서 이제 젊은 사람들의 통일에 대한 관점이 많이 바뀌고 있는데, 통일을 해야 된다면은 우선 상투적인 그런 대답을 드릴 수밖에 없는 것이 일단은 우선 북한의 인력과 남한의 자본과 기술을 동원해서 이 세계 경쟁 시대에 우리가 많은 경쟁력을 확보할 수도 있다. 이런 것도 있겠고. 그리고 또 아까 또 통일을 우리가 자꾸 입에 담는 이유가 처음에 말씀드린 1269년간의 통일 기간이라는 것이 우리 역사에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어느 숙명적인 그걸로도 받아들이고 있는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천천히 준비하라 그 이야기는 그 이야기가 이렇게 맨날 입으로 통일 하지 말고 언제 통일이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다는 그러한 두 가지 가능성을 다 염두에 두고 독일이 그렇게 해오듯이 이미지 쌓아갈 거 쌓아가고 할 거 우리가 꼭 해야 된다 하는 것은 해나가자는 얘기죠. 다시 얘기해서 통일 기금을 우리가 모금을 한다든가 그래서 그것이 비록 액수가 얼마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것을 우리가 통일 기금을 우리가 축적을 해가지고 그것을 통일되었을 때 유용하게 쓸 수 있는 방안이라든가 이런 것들. 그래서 천천히 준비를 한다는 이야기는 우리나라의 통일이라는 것이 절대 누군가가 서둘러서 되는 것도 아니고 안 서두른다고 될 것이 안 되는 것도 아니고 그것도 어떻게 보면 참 시운과 그것이 잘 맞아떨어져야 되는 운이 있어야 되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조급하게 생각하지 말자 그런 의미입니다. 예. 예, 질문이 많으시겠지만 시간상 이만 마치겠습니다. 다시 한번 좋은 강연을 해주신 교수님께 감사합니다. 감사의 박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